오늘 좀 여러분들 머리가 좀 아플 수 있겠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자산 관리하는 건 누구나 관심 있잖아요. 관심 있잖아요. 금리에 대해서 좀 공부 좀 합시다. 금리에 대해서. 머리 지끈지끈해요 벌써요? 생각하니까요. 아, 우리 은행에 맨날 이용하잖아요. 우리가 돈을 여윳돈이 있으면은 가능한 한 그러니까 우리가 좀 수익이 많이 나는 데다가 돈을 운용하고 싶잖아요. 그 핵심 내용이 뭡니까? 금리와 관련된 거예요. 금리라는 거는 뭐냐면요. 금리라는 건 뭐냐면요. 금리는 우리가 일정 기간 동안에 돈을 그러니까 우리가 쓰지 않고 그래서 저축을 하거나 어디다 투자를 해야지만이 예? 생기는 어떤 수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수익이 생기잖아요. 금리라는 것은 뭐냐면은 지금 내가 그러니까 돈을 안 쓰고 저축을 했을 때 그 저축으로부터 보상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그러니까 내가 소비를 안 하고 돈을 안 쓰고 안 하게 되면 그만큼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손해 보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쉽게 예를 들게요. 지금 현재 100만 원을 쓸래요? 아니면 1년 후에 100만 원을 쓸래요? 하게 되면 여러분은 어떤 걸 선택합니까? 모두가 다 지금 100만 원 쓸래요 그러죠. 똑같은 100만 원을 지금 쓸래? 1년 후에 쓸래? 하게 선택하라면 다 지금 쓴다 그러죠. 왜 그렇습니까요? 1년 동안 그 어떤 자기가 100만 원 가지고 노트북을 샀어요. 1년 동안 노트북을 사용함으로써 얻는 자기 만족이 있잖아요. 1년 동안 못 쓰잖아요. 1년 후에 이걸 만약에 소비한다면요. 그래서 누구나가 그러니까는 똑같이 지금 현재 100만 원 쓸래? 1년 후에 100만 원 쓸래? 하게 되면 지금 다 씁니다. 즉 뭐냐면 저축을 안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소비를 안 하고 나중에 소비를 하게 하려면요. 즉 저축을 하게 하려면은 뭔가 보상이 있어야 돼요. 보상이. 그렇죠? 거기다가 또 무슨 보상이 있어야 됩니까? 1년이 지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물가도 상승한단 말이에요. 만약에 지금 노트북이 100만 원짜리인데 1년 후에 그 똑같은 노트북이 보니까는 103만 원이 됐어요. 물가가 올라가지고. 똑같은 노트북입니다. 그러면 지금 100만 원, 지금 100만 원, 더 소비할래? 아니면 1년 후에 103만 원 소비할래? 할 때도 어떤 걸 선택하겠습니까? 노트북이 지금은 100만 원인데 1년 후엔 103만 원이 돼요. 물가가 올라가지고. 그럼 지금 100만 원 주고 노트북 소비할래? 아니면 1년 후에 103만 원 가지고 노트북 소비할래? 하면 어떤 거 선택합니까? 지금 소비하지요. 그렇죠? 지금 뭐냐면은 물가 상승도 보상해 받아야 돼요. 네? 물가 상승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물가 상승분 내가 100만 원을 예금을 했는데 1년에 이자가 2만 원만 붙었어요. 그럼 102만 원이잖아요. 근데 1년 후에 보니까는 내가 사고 싶은 상품이 3만 원이 올랐어. 103만 원이 됐어. 그러면은 오히려 손해보는 거잖아요. 예? 1년 전에 소비한 게 훨씬 더 낫었던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현재 지금 돈을 안 쓰고 저축을 하게 하려면은 물가 상승은 최소한 그러니까는 보상을 받아야 되고요. 플러스 뭐냐면 거기서 지금 내가 현재 소비 안 하는 것에 대한 안에서 생기는 손해를 또 보상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금리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금리라는 것은 명목금리라고 우리가 이런 용어를 쓰고요. 그 금리라는 것은 물가 상승분에다가 현재 내가 소비를 안 하고 미래 소비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받는 거. 그걸 이제 실질금리라고 하는데요. 그걸 합친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금리는 최소한 물가 상승분 이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금리는 자기 기능을 제대로 할 수가 있어요. 막 복잡하죠? 뭐 딱딱하고 그러죠? 이런 건 사실 학생들한테 강의할 때나 설명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유튜브 강의에서는 별로 재미있는 강의가 아닌데, 일단 여러분들 좀, 이해를 제대로 좀 하기 위해서 이거 좀 필요한 과정입니다. 근데 금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뭐 여러 가지 종류의 금리가 있지만은
개념적으로 볼 때는 기준금리라고 하는 거. 즉 뭐냐면 중앙은행, 우리나라로 하면 한국은행이죠. 한국은행이 정하는 금리요. 그걸 기준금리라고 우리는 부르죠. 나라들마다 부르는 용어가 좀 틀립니다. 근데 이론적으로는 이것을 기준금리 혹은 정책금리 혹은 목표금리 이런 얘기인데 이게 무슨 금리냐면요. 우리가 금융시장에도 금융시장은 뭐냐면 자금을 서로 주고 빌리고 투자하고 이렇게 하는 이런 시장이란 말이에요. 돈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금융시장, 금융도 소매금융이 있고 도매금융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품들을 보게 되면 소매시장이 있고 도매시장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금융시장의 도매금융시장은 뭐냐 하면요. 은행들 간에 서로가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이 서로가 돈을 빌리고 빌리는 이런 데들이 이런 걸 가지고 도매금융시장입니다. 일종의 도매금융이요. 예? 많이들 거래하니까. 개인이 그러니까 이렇게 거래하는 거는 소매금융인 거고요. 개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은행이 돈놀이 하는 거는요. 예? 그럼 이 은행과 은행들 간에 서로 돈을 빌려주고 빌릴 때 적용하는 금리, 그걸 은행 간 대출금리라고 합니다. 콜금리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콜금리. 콜이라는 게 부른다는 얘기잖아요. 요청한다는 얘기잖아요. 은행들이 내가 지금 갑자기 현금이 좀 필요해. 국민은행이. 그럼 신한은행한테 가서 나 지금 돈 한 300원만 좀 빌려줘라. 급전 좀 쓰자. 이렇게 이제 빌릴 수가 있어요. 이 금리가 은행들 간에 적용하는 금리이기 때문에 도매금리잖아요. 이 금리의 수준을 그러니까는 은행들은 그렇게 해서 자금을 조달한 거 가지고 돈놀이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금리가 가장 낮은 금리죠. 도매시장에서 우리가 가격이 싸잖아요. 그렇죠? 도매로 물건을 띄어다가 소매상들이 팔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은행 간 대출 금리가 가장 낮은 금리인 거예요. 이 은행 간 대출 금리를 어느 수준으로 유도하기 위한 것이 바로 기준금리인 겁니다. 한국은행이 지금 우리가 얼마를 했습니까요? 팬데믹 이전 상태인 1.25%로 지금 하고 있죠. 1.25. 3번 올려가지고요. 0.25씩 3번 올려가지고 1.25%잖아요. 1.25%라는 게 뭐냐면요. 자, 국민은행이 신한은행한테 내가 돈을 300억 원을 빌리려고 하는데 신한은행이 야, 이 돈에 대해서 너 한 1.3% 이자를 주면은 빌려줄게.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국민은행은 선택을 신한은행에서 빌릴 수도 있지만은 한국은행에 가서 돈을 빌릴 수가 있어요. 근데 얼마? 한국은행은 기준금리인 1.25%로 그러니까는 자금을 대여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신한은행이 이용 안 할 게 아니겠습니까? 그럼 신한은행은 그러니까 돈놀이를 하려면은 자기도 좀 낮춰야 되겠죠. 어디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에 맞춰서 낮춰야 되겠죠. 그래서 기준금리를 목표금리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러니까는 도매금융시장에서의 이 금리를 이쪽으로 그러니까는 유도하겠다는 금리라는 점에서 목표금리라는 것이고요. 정책금리라는 것도 그 비슷한 의미로 정책적으로 그러니까는 금리를 그러니까는 이 가장 기준이 되는 금리를 수준을 이렇게 맞추겠다 해가지고 출발선을 맞추겠다고 해가지고 사용해서 정책금리라고 부르는 겁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게 가장 낮은 금리죠. 가장 낮은 금리입니다. 그러면은 나머지는 뭐냐면은 이 낮은 금리는 뭐냐면은 되게 우리가 기간이 가장 짧은 거예요. 하루짜리부터 한 7일 정도 이내에서 운용하는 가장 짧은 기간 동안이에요. 근데 금리라는 건 되게 우리가 기간이 길수록 금리가 높아지잖아요. 우리가 예금을 1년 예금하는 것보다 되게 2년짜리로 예금을 하면 더 이자가 많이 주잖아요.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서 더 금리는 올라가게 돼 있잖아요. 일반적으로요. 이제 예금을 할 때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시장금리라는 건 뭐냐면요. 은행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조달한 돈들이 시중에서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유통될 때 시장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결정되는 것들인데 시장에서 이제 거래하는 것들인데요. 이게 주로 이제 기간이 길어지는 것들입니다. 길어지는 상품들의 금리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시장금리라고 해요. 시장금리는 되게 기간이 좀 긴 겁니다. 근데 이 시장금리의 기준이 뭐냐면 채권금리입니다. 채권의 사실은 수익률이라고 그래요. 채권은 금리보다 수익률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건 뒤에서 좀 말씀드릴게요. 채권은 수익률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시장금리는 어떻게 이제 우리가 이 성립이 되냐면요. 이길물, 영어로 오버나잇 레이쇼가 표현되어 있는데 하루짜리 금리인 겁니다. 가장 짧은 기간이 하루잖아요. 하루 동안 돈을 쓸 때 적용하는 금리. 이게 이제 기준금리인 거예요. 여기다가 뭐냐면은 만약에 1년 동안 만약에 빌려준다면은 365일에서 하루를 뺀 364일 동안에 내가 보상받아야 되는 거. 그 금리를 더한 게 시장 금리 1년짜리 금리인 거예요. 그러면 그 1년 동안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자율이 또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한국은행이 그러니까 추가 금리 인상을 그러니까 이렇게 예고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 금리가 낮을 때 돈 빌려주는 것보다는 금리가 올랐을 때 빌려주고 싶을 게 아니겠습니까? 돈 빌려주는 사람은요. 더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으니까. 이자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돈을 그러니까 빌려간 사람이 돈을 갚지 못할 확률도 있잖아요. 그런 신용 리스크도 있고요. 그 다음에 1년 동안 빌려주게 되면은 내가 하루만 빌려주게 되면은 그 돈을 하루 만에 현금화 시킬 수가 있잖아요. 내한테 현금으로 들어오잖아요. 근데 1년 동안 빌려주게 되면 1년 동안 나한테 현금으로 안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런 걸 이제 유동성 리스크라고 합니다. 이런 각종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리스크, 위험이 그러니까 커지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금리가 올라가는 겁니다. 금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자, 이게 머리가 지끈지끈 아플 텐데, 그 다음에 채권을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채권은 우리가 금리라고 하는 것보다 수익률이라는 걸 쓰는데, 왜 그러냐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채권은 뭐냐면은 뭡니까요? 일정 기간 동안 돈을 그러니까 빌려주고, 또 돈을 갖다 쓰겠다는 투자자하고, 돈을 빌려가는 사람과 빌려주는 사람과 연결해주는 상품입니다. 그렇죠? 돈을 그러니까 여윳돈이 있는 사람이 자기가 그걸 빌려줘가지고 좀 수익을 얻겠다는 거하고,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그 돈을 이제 쓸 때가 있어서 빌려가 이자를 지급해주고 돈을 빌리겠다는 사람을 연결해주는 상품이 채권인 거란 말이에요. 주식하고 그러니까는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습니다. 주식은 여러분들 많이들 이해를 하실 거예요. 쉽게요. 주식은 뭡니까? 주식 투자를 하게 되면은 주식은 수익이 보장이 안 되죠. 주식은 손실 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주식을 투자를 하게 되면은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손실을 보지만은 대신 뭐냐면 배당금은 받죠. 기업이 이제 돈을 벌어가지고 주식을 갖고 있는 주주들한테 일정 정도를 나눠주는 걸 배당금이라 그러죠. 근데 이 배당금이 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배당금의 규모가요. 돈을 많이 벌면 좀 많이 줄 수 있는 거고, 돈을 번 게 없으면 못 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채권이라는 것은요, 그 대신, 근데 반면에, 채권은 내가 이걸 1년 동안 내가 돈을 빌려 쓰겠다 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금리가 그러니까 딱 고정된 금리로 그러니까 채권을 그러니까 우리가 발행을 많이들 하는데, 그 금리가 붙어 있으니까는 고정된 수익을 얻잖아. 내가 만약에 1억 원을 만약에 빌렸어요. 만약에 쉽게 얘기해서 차용증서 쓰고서는 1억 원을 빌렸다고 해보세요. 근데 내가 그냥 공짜로 빌릴 수는 없잖아요. 내가 이자 1년에 한 3% 줄게. 그럼 한 300만 원 된다는 얘기잖아요. 1년 동안에요. 채권도 마찬가지로 그런 금리가 이제 붙습니다. 돈을 빌려주는 거니까요. 그런 점에서 고정 수익이 채권은 되게 수반됩니다. 물론 변동금리로 가는 채권도 있지만 하여간 고정금리라는 고정수익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고정금리로 많이들 만들기 때문에요. 발행하기 때문에. 그런데 공통점은 뭐냐면요. 주식과 채권의 공통점은 뭐냐면은 이건 주식처럼 채권도 매일매일 가격이 변해요. 내가 처음에 1억 원을 빌리는 채권을 발행을 했는데 발행할 때는 1억 원짜리였었어요. 1억 원을 내가 채권을 발행하고 1억 원을 빌렸으니까. 1억 원짜리잖아요, 채권이요. 근데 그게 시장에서 그러니까 이게 매일 거래가 된단 말이에요. 그 채권을 사고 팔 수가 있어요. 주식처럼요. 그러면 주식이 그러니까 가격이 고정되어 있지 않듯이 채권도 가격이 고정 맨날 1억 원에 사고 파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다음날에는 그러니까 이게 9,900만 원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1억 100만 원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주식처럼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가격이 변해요. 주식처럼요. 채권도요.
그러면 주식처럼 주식도 그러니까 싸게 사가지고 싸게 살면은 수익을 낼 가능성이 높잖아요. 가격이 다시 올라갔을 경우에. 채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싸게 사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수익을 더 벌 수가 더 있죠. 예를 들어서 1억 원을 그러니까 1억 원으로 발행된 채권을 1억 원으로 그러니까 처음에 발행된 채권을 내가 9,500만 원에 샀어. 그럼 얼마입니까? 나중에 500만 원만큼의 차익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게 만기가 됐을 때 500만 원, 나는 9,500만 원 주고 샀는데 1억 원을 돌려받으니까는 예? 500만 원 차익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차익까지 있다 보니까 금리에서 생기는 이익뿐만 아니라 그 채권 가격의 그 매매 가격 차이에 따른 수익도 존재하다 보니까는 금리만이 수익률이 아닌 거예요. 금리하고 수익률이 같지가 않은 거예요. 수익률은 그러니까는 이 채권의 매매 가격에 따른 수익도 같이 거기에 금리 수익에다가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채권은 금리라는 표현보다는 수익률을 씁니다. 그런데 채권 수익률을 우리가 되게 시장 금리로 써요. 왜 그러냐면은 채권 수익률이 높으면은 채권 수익률이 올라가게 되면은 사람들이 은행에다 예금을 안 하고 채권에다 투자할 게 아닙니까? 그러면 은행도 그러니까 자기가 예금을 유치하려면은 자기도 금리를 올려야 돼요. 어디까지? 채권 수익률만큼이요. 그래서 은행 금리도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시장 금리의 하나의 기준으로 삼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채권 수익률은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이해할 거는요. 채권 수익률은 언제 그러니까 우리가 올라가겠습니까? 수익률이 높아지겠습니까? 발행한 채권 가격보다 더 싸게 사면은 수익률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매매 가격 차익이 생기는 거니까. 1억 원짜리로 발행했는데 그거를 9,500만 원에 샀어. 그럼 500만 원 차익이 생기는 거니까는 수익률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주식을 그러니까 싸게 살면은 주식에 투자한 수익률도 올라가듯이요. 똑같은 논리입니다. 예? 그래서 채권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채권의 수익률은 올라갑니다. 서로 반대로 움직여요. 채권 가격하고 채권 수익률이 반대로 움직인다는 게 바로 그 얘기예요. 예? 거꾸로 얘기하게 되면은 채권 수익률이 올라가면은 채권 가격은 떨어졌다는 얘기인 겁니다. 근데 채권 수익률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금리도 올라간다는 얘기인 거니까, 은행 금리도 올라간다는 얘기니까 은행 금리하고 채권 가격은 반대로 움직입니다. 그래서요. 채권 가격과 은행 금리 반대로 움직여요. 요거를 이해하셔야지만 최근의 흐름이 이해가 되집니다. 뒤에 이제 제가 그 기사들을 보여드릴게요. 자, 그럼 채권 수익률을 우리가 대충 이제 이해를 했으면요. 이게 이제 시장금리이기 때문에 조선일보가 시장의 금리가 오른다 했는데 시장의 금리가 오르는 게 바로 채권 수익률이 오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채권의 수익률은 뭐가 결정한다 했었어요? 이길물금리라는 게 뭐예요? 이건 중앙은행의 기준금리예요. 중앙은행의 기준금리는 대개 뭐에 의해서 결정합니까? 물가 상승률, 인플레이션 가지고 이게 가장 중요한 요인입니다. 중앙은행이 금리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요인은 물가 상승률이에요. 그 다음에 경기 상황. 경기가 안 좋으면은 금리를 내리지요. 돈을 풀어야 되니까. 금융시장이 굉장히 불안해지면은 또 마찬가지로 돈을 풉니다. 예? 근데 여기에 국채 발행하는 거고 여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준금리는 국채하고 영향 안 받죠. 첫째요. 두 번째, 기간 프리미엄을 했잖아요. 일정 기간 동안에 자기가 이제 그러니까는 거기서 발생하는 리스크에 대한 보상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이 채권 수익률은 시장 금리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안전성, 신용의 이 위험성이 가장 낮은 채권이 어딥니까?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이잖아요.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이요. 국가가 망하기 전에는, 없어지기 전에는 국채는 그러니까 되게 보장이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안전성이 가장 높은 국채가 그렇기 때문에 채권 수익률에서도 가장 기준이 되는 거니까는 신용도가 높은 되게 채권이 이 채권 수익률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국채라는 것은 안전성이 높다 보니까는 대부분은 뭡니까요? 나머지 기간 동안에 일어나는 그러니까 리스크라는 건 뭐겠어요? 보상받아야 되는 것은요. 이자율이 그러니까 얼마나 앞으로 변할 것인가. 이런 이자율 상승 가능성. 예?
이자율 상승 가능성이라는 것은 인플레이션이 올라간다거나 경기 회복이 얼마나 빠르게 진행된 이런 것들이잖아요. 예? 그 시장에 그러니까 자금이 얼마나 그러니까 변동이 생기겠느냐. 우리 최근에 테이퍼링 같은 경우 이런 속도 여기에 국채 안 포함 안 돼 있잖아요. 국채 발행액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중요한 요인이 뭐냐면요.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장기 채권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뭐냐면은 국제시장에 자본들이 계속 이렇게 이동하잖아요. 한국에서 미국으로, 미국에서 일본으로, 유럽으로 왔다 갔다 자본들이 막 이동하잖아요. 높은 수익을 찾아서요. 이 국제적인 자본 흐름, 글로벌 자본 이동도 이 채권에 특히 장기 채권 수익률에 아주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를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거 봐보세요. 이제 복잡한 얘기는 좀 떠나서 이제부터는 그림으로 제가 좀 쉽게 얘기를 할게요. 지난 50년간, 반세기죠. 50년간 미국의 중앙은행이 연준이잖아요. 연준의 기준금리 추이입니다. 연준금리라고 우리가 하는데, 연준금리 추이인데, 보게 되면 연준금리 추이 그림 추세만 봐보세요. 위에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정부가 발행한 만기가 3년짜리인 3년물 국채라고 그래요. 국채, 그러니까 수익률이라는 3년물 국채 수익률은 정부가 그러니까는 만기가 3년짜리인 채권을 발행할 때 주겠다는 금리라고 생각해도 되는 겁니다. 발행 시점에서는요. 이게 이제 조선일보에서 많이 사용하는 게 3년물이기 때문에 3년물로 제가 그랬습니다요. 3년물하고 이거 한번 봐보세요. 어떻게 흐름이 비슷합니까? 거의 비슷하게 가죠.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죠. 그렇죠? 지금 무슨 얘기냐면요. 3년물 국채 수익률, 그러니까 3년 이내, 1년, 2년, 3년 이런 단기, 소위 말해서 단기 국채 수익률은, 단기 국채 금리는 기준금리하고 거의 같이 움직인다는 얘기인 겁니다. 국채 발행액이 아니라 중앙은행이 설정한 금리하고 같이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예? 그걸 보여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위에 그림은 여전히 연준의 금리입니다. 근데 밑에는 뭐냐면은 만기가 10년짜리 장기 채권이에요. 장기 채권이요. 이 두 가지 그림은 어떤 것 같습니까요? 같이 움직입니까? 이게 2000년부터예요, 이거는요. 지난 20년간이에요. 어떻습니까? 그림이 같이 움직인 것 같아요? 아니죠. 여기 예를 들어서 녹색으로 제가 동그라미 쳐놓은 부분을 한번 봐보세요. 동그라미 쳐놓은 부분은 그러니까 이게 기간은 그러니까 위에 그림이나 밑에 그림이랑 똑같은 기간입니다. 올라가고 있는데 밑에 그림에서는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동그라미 친 데는 그러니까는 올라가가지고 딱 멈춰 있는데 여기서 잠깐 떨어지잖아요. 그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중앙은행 금리가 하루에서 일주일간 적용하는 금리이기 때문에 가장 낮은 금리인데 10년물 금리보다 더 낮아진 거예요. 여기 이 두 번째 동그라미 친 부분은 여기 그러니까 위에는 5.25%였었거든요. 근데 밑에 그림에서 보게 되면 5%보다 밑으로 떨어지잖아요. 10년 동안 그러니까 자기가 돈을 그러니까 묻어놨는데 그게 중앙은행에서 주는 금리보다 더 나죠. 이걸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라고 합니다.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 즉 일반적으로 장기 금리가 단기 금리보다 높아야 되는데 장기 금리가 단기 금리보다 오히려 역전이 됐다 이거예요. 그다음에 우리가 금융위기 터지고 나서 이 막대기 파란색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요. 연준 금리는 그러니까 0%로 제로 금리로 쭉 떨어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요? 장기 10년짜리 이 채권 금리는 어떻습니까요? 올라가기도 막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즉 기준금리하고 중앙은행의 금리하고 별로 관계가 이제 관계가 없음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장기 금리는요, 기준금리로부터 영향을 그러니까 그만큼 벗어난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장기 채권 금리는 국제 채권 시장에서 결정된다는 얘기를 해요. 이게 뭐냐면은 전 세계 자본들이 왔다 갔다 이동을 하면서 채권을 사고 팔고 막 그럴 게 아닙니까요. 그게 채권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그 채권 가격에 그러니까 가격이 변하게 되면 채권의 수익률이 변한다 했잖아요. 채권의 금리가 변한다 했잖아요. 그 힘이 더 강한 거예요. 중앙은행에 그러니까 이 금리보다도 더 영향력이 강해진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되게 단기적으로는 기준금리가 중앙은행의 금리가 영향을 미치고 장기적으로는 국제 자본시장의 자본 흐름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에 어디 그러니까 국채 발행액이 여기에 있습니까? 더군다나 대한민국 같이 이 경제 규모가 작은 나라의 국채 발행액은 장기 채권 시장에서는 영향도 못 미쳐요. 자, 이거 봐보세요. 미국의 10년물 국채 수익률 추이입니다. 2014년 1월 달부터 최근까지요. 밑에는 캐나다예요. 어떻습니까? 거의 같이 움직이죠. 그러니까 미국의 10년물 채권 10년물 수익률이 금리가 미국의 연준의 금리하고 서로가 같이 안 움직이는데 캐나다 거하고는 같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또 봐보세요. 미국 거하고 영국 거하고 한번 봐보세요.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같은 방향으로 되게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하고 한번 봐보세요. 한국 채권 10년짜리하고 미국 채권 10년짜리하고 한번 그림 봐보세요. 어떻습니까? 되게 같이 움직이잖아요?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다시 올라가고. 그렇죠? 이거 봐보세요. 즉 국제적으로 국제시장에서 국제 채권 시장에서 같이 그러니까는 함께 움직이는 거예요. 동조화되는 겁니다. 예? 장기 채권들은요. 예? 장기 채권은 이렇게 영향을 받는 거예요.